1936년에서 1945년 사이 제3제국은 전례 없는 지하 요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에서 실레시아 산맥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공습을 견뎌내고 지휘부를 보호하며 지하 산업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벙커를 굴착했습니다. 이 전략은 유럽의 지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평행전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 기반 시설의 일부는 파괴되거나 해체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공식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초야 그 숨겨진 세계의 잔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정밀하게 지하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제국이 살아남았다면 이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왜 그 구조물 중 상당수가 완전히 기록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다시 모습을 드러낸 장소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제국의 지하 제국, 히틀러는 왜 숨겨진 벙커를 건설했을까? 3m 두께의 덴마크 모래 아래 1945년 이후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2008년 겨울 폭풍이 후비그 해안을 강타했을 때 파도는 수세기 동안 쌓인 퇴적물을 끌어내려 60년 넘게 자연이 숨겨왔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전기기술자에서 역사 애호가로 변신한 토미 카소는 자신이 미라가 있는 피라미드의 심장부라고 묘사한 곳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간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침식된 모래 언덕에서 드러난 것은 고립된 발견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가장 야심찬 지하공학 프로젝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었습니다. 1936년에서 1945년 사이 제3제국은 유럽에서 전례 없는 규모와 기술적 정교함을 갖춘 지하 벙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라 연합군의 공세에 맞서는 완전한 지휘, 방어, 생산, 저항 체계를 상징했습니다. 나치의 지하 인프라에 대한 집착은 1935년 재무장 정책이 시작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리츠 토트와 토트 기구의 감독해 최초의 영구적인 군사 방어 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서부의 지크프리트 선과 동부 국경의 방어선은 독일 방어 전략의 급진적인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 프랑스 침공 이후였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전 발생 시 독일 군부의 생존을 보장하는 벙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1942년 토트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알베르트 슈페어는 군수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독일 산업 도시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슈페어는 군비 생산의 근본적인 분산화를 명령했습니다. 해결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공장 전체를 지하로 이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 공장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위장 구조물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산, 터널, 언덕에 매설되어 고폭탄의 직접적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국은 군사 요새화의 개념을 영원히 바꿀 지하 전쟁에 베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치 지하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휘는 명확하게 정의된 위계 질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제국의 모든 건축 및 군사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추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비전은 어떤 공격에도 저항할 수 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 지시를 통해 벙커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고립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정권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프리츠 토트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건설 기관인 토트 조직의 중앙 집중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서부 최초의 벙커 설계가 표준화되었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건설을 위한 기술 규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기술 매뉴얼은 해당 지역의 위협 수준과 각 시설의 전략적 기능에 따라 엄격한 사양을 확립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이러한 비전을 계승하고 산업적 실용주의로 확장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핵심 산업의 대규모 지하 이전이었습니다. 그의 기술 지침은 각 지하 공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전기화되어야 하며 공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철도로 제국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기술 명령은 군수부에서 토트 기구의 현장 엔지니어들에게 발송된 서면 지시문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지하 벙커의 위치 선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엄격한 기술 기준을 따랐습니다. 전문 지질학자, 군공병, 그리고 OT 기술 운영 담당자들이 각 시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지질학적 안정성은 필수적인 기술적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석회질 또는 치밀한 화관감 지반이 있는 지역은 굴착에 대한 자연적인 저항성과 구조적 지지력 때문에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하르츠 상회는 미텔바우도라 복합단지에 선정되었는데 이는 자연적인 경호성으로 인해 붕괴 위험 없이 높은 저항성을 가진 갱도를 굴착하기에 이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베르크 크리스탈 터널은 누수를 방지하고 수십 년간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단한 안반에 굴착되었습니다. 자연 위장은 두 번째 전략적 축을 이루었습니다. 삼림 산악지역 또는 풍부한 초목이 있는 지역은 연합군의 공중 탐지에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히틀러의 사령부인 볼프스 샨체 덤 월프스찬세는 지리적 고립과 자연림 덕분에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공중 시야를 크게 제한했고 정밀 폭격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철도 접근성은 물류의 세 번째 기본축이었습니다. 모든 지하 단지는 기존 또는 계획된 철도망에 직접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라 쿠폴이나 에페를레크 단지처럼 지하 단지 입구는 보급 열차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자재, 중장비, 그리고 나아가 군수품과 전문 기술 인력의 효율적인 운송이 보장되었습니다. 제3제국 벙커의 유형은 4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었으며 각 범주는 군사적 또는 산업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휘 벙커는 나치 고위 지도부의 신경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1936년에서 1944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건설된 베를린 총통 벙커로 2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4m 두께의 벽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이 벙커에는 행정사무실, 전략적 회의실, 방호침실, 자율적인 급수 및 전력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무기 벙커는 전략 무기의 조립, 보관 및 발사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블로하우스 데페를레크 비로카우 데페를레크는 런던을 향해 비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5m 두께의 콘크리트 장갑 덮개와 철도 노선과의 완벽한 통합으로 사실상 관통이 불가능한 미사일 사일로였습니다. 라쿠폴과 시라쿠르, 시라코트. B1 벙커는 동일한 작전 개념의 기술적 변형을 보여줍니다. 해안 방어 벙커는 대서양 방벽 요새 체계의 핵심 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칼레 인근 토트포대는 강화된 포각에 380mm 크루프 함포를 장착하여 최대 56km까지 사격할 수 있도록 무장하여 영국 해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각 방어 벙커에는 특수 탄약고, 통합 대공 시스템, 탐지 레이더, 그리고 무장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 전략적 우선순위는 지하 공장에 집중되었습니다. 주요 산업을 지하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은 제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B8 베르크 크리스탈과 바이에른의 바잉구트 1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장들은 최대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아치가 있는 갤러리 형태로 건설되어 항공기나 로켓 생산 라인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치 지하 건축물은 당시로서는 매우 뛰어난 기술적 정교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조물들은 해당 지역의 위협 수준과 지정된 작전 기능에 따라 표준화된 기술 매뉴얼과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벽의 두께는 예상되는 위협의 유형과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0.5m에서 5m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장과 지휘소 벙커는 콘크리트를 구조용 강철로 보강하고 고정용 망사를 중첩하고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했습니다. 베를린 총통 벙커의 경우 덮개 두께는 3m에 달했으며 대규모 폭발을 완화하기 위해 자갈과 흙을 추가로 덮어 보호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은 중요한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특수 필터로 보호되는 외부 공기 흡입구, 대용량 전기식 배기 장치, 수동 비상팬, 그리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수직 순환 덕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 벙커에는 화학 공격 시 유독 가스나 오염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과압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설계는 구체적인 작전 기능에 따라 달랐습니다. 업데이트 시스템이 있는 지도실,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 탄약고, 이중 발전기가 있는 전기시설, 대용량 디젤 발전기, 암호화된 장비가 있는 통신실, 조정 시스템이 있는 지휘소, 공동침실, 산업용 주방, 치료 시스템이 있는 위생시설, 심지어 완벽하게 갖춰진 의료진료소까지 있었습니다. 공중 탐지를 피하기 위해 많은 벙커가 경작지, 다져진 흙, 그리고 가짜 구조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특수 모사 캔버스, 반사 방지 페인트, 자연 덮개를 모방한 채소 지붕, 그리고 공중 관측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접근로가 사용되었습니다. 볼프스 샨체 벙커처럼 일부 벙커는 소박한 시골 건물이나 농업 창고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하 시스템은 나치의 가장 진보된 물류 장비의 기술적 정밀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군사적 전략적 네트워크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제3제국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럽의 풍경 속에 깊숙이 묻혀있고 평범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채로 묻히다, 콘크리트 뒤에 강제 노동, 유럽 지하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구조물 하나하나 뒤에는 파괴적인 규모의 인간 기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1943년에서 1945년 사이 제3제국의 지하 건설은 수십만 명의 노예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지탱되었는데 이들은 인간의 생존을 측정 가능한 경제적 변수로 전환시킨 무자비한 행정체계로 조직되었습니다. 나치 조직은 SS, 토트 조직, 그리고 알베르트 슈페어가 지휘하는 군수부가 통제하는 인적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민족, 법적 지위 또는 인종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각 그룹은 지하 프로젝트 내에서 수동 굴착 작업부터 특수전기 시스템 설치까지 특정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노동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소련군 포로였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이후 수만 명의 포로가 된 소련군 병사들이 제3시 스탈라그 수용소와 같은 수용소에서 지하 작업장으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독일 국방군 기록에 따르면 300만 명이 넘는 소련군 포로가 나치 수용소를 거쳐갔으며 최소 3분의 1이 포로가 된 첫 해에 사망했고 수만 명이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지하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정치적 추방자와 저항 세력은 전문 노동자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된 프랑스, 벨기에, 체코, 폴란드 시민들은 보안 포로로 분류되어 나츠바일러 스트루트호프, 플로셈비르크, 마우트하우젠과 같은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지하 공장으로 이송되었는데 환기시설이나 식량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송은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추방된 유대인들은 이 체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최종 해결책이 강화된 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같은 수용소로 수천 명이 선발되어 지하시설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붕괴될 때까지 쓸모있는 존재로 여겨졌고 노동 조건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체계적으로 열악했으며 식량 배급량도 줄고 처벌도 더 가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오스타르베이터로 알려진 동부 지역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발트해 지역의 민간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산업지역으로 이주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다. 처음에는 민간 노동자로 분류되었지만 이들의 노동 조건은 종종 강제 수용소와 유사했으며 특히 전략적으로 최우선 순위가 높은 지하 프로젝트에 배치될 경우 더욱 그러했다.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미텔바우도라 구젠바인구트 1호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서 노예 노동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SS에 의해 직접 관리되었으며 가장 극심한 지하 노동 조건에서도 노동으로서의 기대 수명은 거의 3개월을 넘지 못했습니다. 노동 조직은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 고안된 엄격한 위계 질서를 따랐습니다. 나치 감독관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수감자 카포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은 코만도라고 불리는 20명에서 100명 사이의 집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집단들은 수동 굴착, 중량물 운반, 콘크리트 기초 공사, 특수 전기 설비, 산업 기계 조립 등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카포 시스템은 독일군의 직접적인 감독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내부 통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1943년에 개관한 미텔바우도라는 나치 지하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강제 노동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북부 튀링겐 주 콘슈타인 산에 건설된 이 수용소는 미텔베르크 미틀웩라는 비밀 공장에서 B2 로켓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운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6만 명이 넘는 수감자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초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터널에서 바로 잠을 자며 암석 먼지, 굴착가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극심한 기온에 노출되었습니다. SS와 수용소 검사 문서에 따르면 운영 초기 몇 달 동안 매일 2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수감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체 붕괴, 우발적인 낙반, 폭발물 사고, 가스 질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었지만 내부 의료 기록에 따르면 영양실조와 극심한 탈진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우트하우젠의 행정 분소였던 구젠 1, 사문 장크트 거르겐 안데어 구젠에 있는 베르크 크리스탈 단지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 단지는 메서슈미트 ME262 제트기 생산을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바위투성이 언덕 아래에 건설된 베르크 크리스탈은 제국 최대 규모의 지하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5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여러 층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철도 터널을 통해 접근하여 부품을 직접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약 8,500명의 강제 노역자들이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신체 붕괴, 적절한 환기 없이 작업, 터널 붕괴, 그리고 암석 분진 흡입으로 인한 폐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석회암 분진과 호흡기 보호 장비의 부재로 인해 폐렴과 점진적인 질식이 발생했습니다. 물리학자, 화학자,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 인력들은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발되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32m 높이의 콘크리트 아치 구조물 아래에 건설된 거대한 항공기 엔진 공장 프로젝트인 바인구트 1은 당시 시스템의 조직적인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강제 노동자들은 터널을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철골 구조물을 운반하고 현대적인 정의 공구나 안전 장비 없이 구조물을 조립해야 했습니다. 다우 전쟁 재판소는 1947년 3,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탈진과 학대로 사망한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 초기 단계에서만 해당됩니다. 노동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휴식이나 식사 시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라에서는 이 시스템이 이중교대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다른 그룹은 일한 후 별도의 교대 없이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작업 중에는 대화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카포를 통해 고함치며 전달되었고 작업 리듬이 깨지면 구타를 당하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감방에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일일 배급량은 필요한 육체적 노력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베르크 크리스탈에서는 수감자들이 하루에 묽은 수프와 300에서 400g의 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극적이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한 달 만에 최대 15kg까지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는 노동자들을 무슬림으로 전락시켰는데 이는 수감자들이 모든 희망과 신체적 저항력을 잃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가장 흔한 처벌은 포스트였습니다. 수감자의 손목을 묶고 어깨가 탈구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유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채찍질, 식량 배급 감소,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등 억제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친위대는 이러한 처벌을 필요한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징계 조치로 기록했습니다. 암석먼지와 지속적인 습도는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했습니다. 돌에서는 6개월 이상 생존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수십 건의 중증 규폐증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티푸스와 이질 유행병은 빈번했지만 수용소 의료행정부는 이를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1943년에서 1944년 사이 마우트하우젠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30%는 오염된 물과
부패한 음식으로 인한 위장 질환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SS는 각 노동자에 대한 개인 식별번호, 국적, 노동 생산성, 적용된 처벌, 사망 날짜 등 꼼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WBHA는 수감자들을 고된 노동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즉각적인 생산 필요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에 배정했습니다. 오스발트 폴이 서명한 명령서에는 생산 할당량 11 목표 지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토트 조직 오르가니제이션 토트의 서비스를 계약한 민간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연루시켰습니다. 수용소와 작업장 간의 노동 수송은 개조된 화물 열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우슈비츠, 부엔발트, 플로센비르크, 작센하우젠에서 선발된 수감자들은 환기시설이나 식량 없이 밀폐된 화차로 수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최대 72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죽은 시체는 살아있는 시체와 함께 하역되었습니다. 인간 재고는 여러 수용소에서 정기적으로 계획된 이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충되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러한 이송 중 다수는 죽음의 행군으로 끝났습니다. 영하의 기온과 식량 부족 속에서 서쪽으로 강제 이송된 것입니다. 1945년 4월 구센투아의 수용소에서는 5,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마우트하우젠으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2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중에 사망했거나 탈출을 시도하다가 총살당하거나 완전히 무너져 버려졌습니다. 형벌의 방, 제국의 비밀 무기. 강제 노역자들이 유럽 깊은 곳에서 터널을 굴착하는 동안 그들의 노력은 끔찍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제3제국의 복수 무기를 위한 지하 플랫폼 건설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히틀러가 결정적인 군사적 패배를 겪기 시작하자 그는 연합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목표로 한 군비 증강 프로그램을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페어겔퉁스바펜 비에르겔퉁스와프는 단순한 공격용 유물이 아니라 나치 정권의 지하 공학과 깊이 연관된 복잡한 산업 및 병참 체계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 벙커의 개발, 보관, 그리고 배치를 위해 프랑스, 벨기에, 독일의 거대한 벙커 건설이 필요했는데, 그 기술적 특성은 군사 설계, 구조적 방호, 그리고 작전 능력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미무기 프로그램은 1942년 독일 최고사령부가 사거리와 발사 방식에 따라 구분된 3가지 보복 시스템 개발을 승인하면서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피젤러-5 103으로 알려진 B1은 펄소제스로 구동되는 순항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250km였습니다. 850kg의 폭발물을 탑재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된 금속 경사로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A4로 명명된 B2는 세계 최초의 실전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높이 14m, 무게 12.5톤에 시속 5,700km를 넘는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포물선 궤도를 따라 최대 고도 80에서 90km까지 비행한 후 1톤의 폭발물을 장착하여 목표물에 충돌했습니다. B2는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극저온 액체 산소 저장과 특수 수직 취급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런던 건으로 알려진 B3은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개의 연속적인 기폭실로 구성된 장거리 대포였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2차 폭발 충격의 축적을 통해 프랑스 북부에서 런던까지 탄도 정밀도 높은 투사체를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석회질 언덕에 수백 미터 길이의 경사 터널을 파야 했습니다. 생토메르 인근의 오래된 백악 채석장에 건설된 라쿠폴은 파드칼레 지역의 주요 B2 발사 기지로 계획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두께 5.5m, 지름 71m의 장갑 콘크리트 도무로 그 아래에는 철도 터널, 특수 차량 기지, 조립 작업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갤러리에는 내부 철도 운송 시스템, 미사일 조립 공간, 극저온 연료 저장고가 있습니다. 로켓의 수직 조립은 구스타프와 그레첸으로 지정된 내부 구역에서 계획되었으며, 이 구역은 지지레일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리프팅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에는 미사일 부품을 실은 독일발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장갑 철도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집중적인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연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7번 부지로도 알려진 시라쿠르 벙커는 B1 발사 사일로로 설계되었으며 하루 최대 36발의 미사일을 준비하고 발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요 덮개는 사전 타설 방식을 사용하여 지붕을 먼저 세운 후 그 아래에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어로 알려진 이 기술은 시공 중 폭격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는 완전히 대칭적이었고 영국을 향해 연료 저장소, 조립구역 그리고 출구 램프가 배치되었습니다. 시설에는 전문 정비 작업장, 예비 부품 창고, 연료 시스템, 그리고 최종 미사일 준비 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산업용 대량 발사 작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생토메르 근처에 위치한 블록하우스 데페를레크, 는 B2 로켓을 위한 최초의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생산, 저장 및 발사 시설로 계획된 이 시설의 벽은 최대 7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지에는 내부 장갑 철도역, 액체, 산소 생산 시설, 수직 조립실, 운송 램프, 장갑실, 그리고 오톤폭탄의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외부 구조물이 포함되었습니다. 미모예크 요새는 B3 개념의 구현을 상징했습니다. 가장 야심찬 보복 무기를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요새는 석회암 언덕에 50도의 정밀 경사각으로 뚫린 600m 길이의 터널 5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터널은 165km 떨어진 런던을 향해 곧장 향하는 지하 대포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설계에는 제장 전실, 평행한 기술 터널, 깊은 환기구, 그리고 특수 포탄 수송을 위한 철도 노선이 필요했습니다. 장갑 콘크리트로 보강된 덮개는 최대 5m 두께에 달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영국 수도를 향해 시간당 60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25문의 대포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B시설은 첨단 기술 시스템이 통합된 군사화된 공장으로 구상되었습니다. B2의 경우 로켓은 정밀 유압 엘리베이터를 통해 조립구역에서 발사대까지 수직으로 운반되어야 했습니다. 내부 구조물은 콘크리트에 고정된 강철 레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지대는 충격당 최대 20톤의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2 엔진은 에틸알코올과 LOX를 추진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액체산소의 생산과 저장은 B2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중 단열 챔버를 갖춘 매립형, 극저온 탱크, 냉각실, 그리고 장갑 분배 스테이션이 설치되었습니다. 저장 온도는 연속 냉동 시스템을 통해 183도씨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라 쿠폴과 에페를레크 모두 3-4m 높이의 벽으로 보호되는 내부 철도 연결로를 갖추고 있어 화물 열차가 미사일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벙커 내부로 직접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화차는 수직으로 로켓을 지지하고 특수 예비 부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벙커 내부에는 전신 장비를 갖춘 지휘실, 관측소, 전기 패널, 그리고 탄도 검증실이 있었다. 이러한 부속 시설들은 이중 장갑벽과 견고한 철문을 통해 단지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되어 있었다. 통신 시스템을 통해 베를린의 최고 사령부와 직접 협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설의 개발은 과학 및 군사 엘리트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에이사 프로그램 책임자인 발터 도른베르거 장군은 B2 발사를 위한 지하 구조물 활용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액체산소 저장, 방폭, 철도 내부 순환 등 벙커의 운영 요건이 정해졌습니다. 페넴인데 기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베르너 폰 브라운은 시설의 기술 설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탄도학 및 공기역학 분야에서의 그의 경험은 미사일에 필요한 온도, 압력, 구조적 안정성 조건이 상세히 기술된 운영 매뉴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 문서에는 구조 하중, 환기 다이어그램, 그리고 LWEX 스테이션에 대한 물류 명령에 대한 정확한 사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시설들은 어느 것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라쿠폴, 블록하우스, 미모예크는 1943년에서 1944년 사이 영국 공군과 미국 공군의 크로스보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폭격을 받았습니다. 연합군 정보부는 항공 정찰 사진과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1943년 8월 27일 블로하우스 데페를레크는 5톤 톨보이 폭탄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액체 산소 시설은 파괴되었고 덮개는 부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발사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 시설은 더 이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폭격으로 필요한 수리는 불가능했습니다. 라쿠폴은 준공 전에 폐쇄되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었고 철도 진입로는 정밀 폭격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터널은 침수되었고 액체산소 시설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내부 운영 시스템은 파괴되었습니다. 미모에크는 영국 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붕괴되었습니다. 비산 발사 시스템 설치는 불가능했고 경사 터널은 잔해로 막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944년 7월 재장전 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정 구조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나치는 미엘러바겐으로 알려진 B2용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발사대는 숲, 버려진 마을 또는 임시 야적장에서 작동했습니다. 이 대안은 고정 벙커에 의존하는 것을 피했지만 저장 용량과 작전 물류를 크게 줄였습니다.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3,000발이 넘는 B2 로켓이 이동식 플랫폼에서 발사되어 런던, 앤트워프를 비롯한 연합군 도시에서 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제국의 군사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연합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징벌의 방은 실패한 전략의 기념비이자 나치의 기술적 야망과 연합군의 공조 대응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잊혀진 터널, 수십 년 후에 예상치 못한 발견.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제3제국의 수많은 벙커, 지하 갤러리 그리고 매몰된 시설들은 모래나 울창한 초목 아래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 수천 개가 철거되거나 봉쇄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잊혀지거나 자연 속에 가려지거나 지방 당국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 혁신적인 기술 발전 덕분에 이러한 잃어버린 장소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묻혀있던 비밀들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5월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 서쪽 해안 북해 인근 후비그 지역에 일년에 매우 강한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사구의 대규모 이동과 해안선 침식의 가속화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쌓인 최대 3m 두께의 모래에 덮여있던 대서양 방벽 벙커 여러 개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벙커들은 1942년과 1944년 사이 독일 국방군이 건설한 방어선의 일부였습니다. 원래 목적은 연합군의 덴마크 해안 상륙을 막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후 모래 언덕을 탐험하던 9사라이 2명이 침식된 모래 위로 솟아오른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군사 역사에 열정을 가진 지역 전기 기술자 토미 캐소는 당국의 연락을 받고 이 타임캡슐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미라들이 즐비한 피라미드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벙커는 금속 침대, 원래 문 전기 시스템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이 1945년 버려졌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링퀘빙 쉘은 박물관의 고고학자팀은 드론을 이용하여 3차원 지도를 제작하고 주변 모래 지층 연구를 병행하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완벽하게 갖춰진 벙커가 드러났는데 거리형 유니폼, 반쯤 비운 슈넵스병, 겨자가스 치료제, 책, 열쇠, 망치, 심지어 히틀러의 초상이 찍힌 우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드론에 장착된 리달 기술을 사용하여 5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부분적으로 덮인 다른 구조물들을 식별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소 50가의 추가 벙커가 발견되었으며 그중 22가에는 다져진 모래층으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나치 요새 전문 큐레이터인 한스 툀로엠 박물관의 큐레이터 옌스 앤더슨은 이번 발견을 유럽에서 매우 드문 일용품 보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벙커들은 덴마크 문화유산법에 따라 보호받는 국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환경적 이유로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모든 고고학적 개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2년부터 이 단지의 일부는 가이드 투어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다른 구역은 구조적 붕괴 위험으로 인해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메이지 포대가 재발견된 과정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2004년 영국 연구원이자 군 기념품 수집가인 게리 스턴은 골동품 박람회에서 미군 참전용사의 군복을 입수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중 하나에서 그랑캉 매지와 노르망디 해안 사이에 있는 방어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상세한 독일 지도를 발견했는데 이 지도는 고저항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턴은 1944년 항공사진과 현대 지형도를 이용하여 정보를 비교 분석한 후 위성사진에서 식생의 변칙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 삼림 지대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역 농장 소유였는데 농장주들은 매설된 터널이나 벙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적 협상 끝에 스턴은 발굴 허가를 받았습니다. 발굴 작업은 2006년 1월에 시작되어 5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설은 노르망디 지역에서 가장 큰 방어 포대 중 하나인 메이지 포대로 밝혀졌습니다. 메이지 포대는 1914년 6월 점령 이후 의도적으로 흙으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발굴 결과 155mm 대포 산문, 탄약 벙커, 숙소, 기관총 보관소, 완비된 지하 병원, 그리고 지휘소가 드러났으며 이 모든 시설은 1.5km가 넘는 강화된 참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턴은 60년 동안 자란 채소밭 아래에 있는 구조물을 파악하기 위해 지리 레이더, 지상 자기 계측기, 그리고 라이다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주요 터널 중 하나는 깊이 4.5m의 위치에 있었으며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강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포병지도, 조준 장비, 미사용 탄약, 그리고 작동 가능한 의료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메이지 포대는 수십 년간 이 단지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해온 프랑스 국방부와의 수년간의 논쟁 끝에 국가적 관심사인 사적지로 등록되었습니다. 2007년 스테르네는 이곳을 야외 박물관으로 개관하여 대부분의 유적을 원래 고고학적 상태로 보존했습니다. 2015년에는 프랑스 국립 고고학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볼프스샨체는 2016년과 2023년 사이에 새로운 발견의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부분적으로 파괴되기는 했지만 히틀러 본부의 광대한 구역은 무너진 콘크리트층, 울창한 초목, 그리고 자연적으로 쌓인 흙과 나무십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역사박물관과 바르샤바 대학교의 고고학자 팀은 유적지의 미기록 지역을 지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항공 리다R 기술을 사용하여 마주리아 숲의 식생을 탐사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 전후 회수된 독일 설계대는 나타나지 않았던 묻힌 벽, 숨겨진 기초, 그리고 봉쇄된 입구와 일치하는 선형 및 직사각형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상 스캐너를 사용하여 특정 구조물을 찾아내고 전략적인 지점에서 선택적으로 수동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 발견된 입구 중 하나는 부분적으로 정리된 하강 계단으로 이어졌고 원래 전선과 무너졌지만 온전한 장갑문이 드러났습니다. 이 터널들은 SS 장교 벙커와 기록되지 않은 탈출로를 연결했습니다. 2024년 4월 유적지 동쪽 구역에서 진행된 지정 발굴 작업 중 무너진 옛 의료소 잔해 아래에 미완성 유해가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크라크프 의학연구소에서 수행한 법의학적 분석 결과 유해는 1943년에서 1944년 사이에 뇌두개 외상으로 사망한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와 함께 SS 휘장과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담긴 가죽 서류 가방도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의 탐사 방법은 지하 탐사의 혁명을 일으킨 첨단 고고학 기법을 공유합니다. 라이데어는 고정밀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여 숲이나 사구 아래에 묻힌 부조와 구조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공사진은 영국 공군 RF나 미국 공군 USAF의 과거 영상과 현재 위성 영상을 분석하여 부조의 변화, 인공적인 선 또는 비정상적인 구조적 그림자를 식별합니다.
지하투과 레이더는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지형 구성에 따라 최대 10m 깊이의 지하 구조물을 시각화합니다. 자기 측정법은 금속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대량 매립된 퇴적물로 인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증언은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민간인, 양치기, 농부 또는 숨겨진 입구, 지하 음파 또는 지형 이상 현상을 기억하는 전직 군인들의 증언이 그 예입니다. 법적 정치적 장애물은 이러한 발견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벙커가 발견된 지역의 상당 부분은 개인 소유이거나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발굴에는 복잡한 법적 허가가 필요하며 발견된 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유적지가 환경적 이유로 보호되는 자연지역에 위치하여 고고학적 개입 기간이 제한됩니다. 불발탄이나 폭발물이 존재하면 안전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해체 전문가의 개입과 안전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발굴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일부 정부는 정치적 이유나 공식 국방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유적지의 존재를 축소하거나 무시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적지를 역사적 유산으로 인정하려면 수년간의 기술 자료 조사와 학문적 압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대중의 접근은 지역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덴마크에서는 후비그 벙커가 가이드 투어를 통해 일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가장 취약한 지역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메이지 포대가 사립박물관으로 운영되며 출입이 제한됩니다. 폴란드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견된 볼프스샨체 벙커의 새로운 구역은 구조 연구 및 안전 보강이 완료될 때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늑대의 소굴, 히틀러의 마지막 피난처.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변화무쌍한 햇살을 비추는 마주리아의 울창한 숲속에는 제3제국의 가장 중요한 지휘소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볼프스샨체는 단순한 전쟁 벙커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동부 전선을 지휘했던 작전의 중심지이자 현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곳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을 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1940년에서 1941년 사이 켄트진시 인근 게를로즈 숲에 건설된 이 지역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군사 계획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적 기준을 고려하여 이곳을 선정했습니다. 즉, 공중 정찰로부터 자연적으로 은폐될 수 있는 삼림지대, 베를린에서 중간 경유지 없이 바로 철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즉각적인 전술 통신을 위한 동부 전선과의 근접성, 그리고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율적인 보안 경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고립성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슈페르크라이스 에스페르크라이세라고 불리는 세 개의 동심원형 보안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슈페르크라이스 1호는 히틀러와 그의 직속 부하들만을 위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슈페르크라이스 1회는 총통 개인 벙커, 빌헬름 카이텔, 알프레트 요들, 마르틴 보르만, 하인리히 힘러의 별채, 그리고 참모들이 매일 모여 전선 상황을 검토하던 회의 벙커가 있었습니다. 슈페르크라이스 2호는 확장된 작전 구역을 포괄했습니다. 이곳에는 OKY 장교 막사, 기술구역, 장거리 무선국, 일반 식당, 암호화된 전화 교환국, 작전 계획을 위한 기상청, 그리고 응급수술 장비를 갖춘 야전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는 주요 발전기와 정수 처리 시설도 있었습니다. 슈페르크라이스 3호는 방어 경계 구역을 형성했습니다. 이 구역은 88mm 대공포를 갖춘 대공 방어 진지, 광범위한 대인지로의 방벽, 지상 방어를 위한 경포대 벙커, 기관총이 설치된 초소,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드러내지 않고 국가 철도망과 연결되는 위장 철도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리적 기반 시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80개가 넘는 요새 건물이 있었고 그 중에는 최대 8m 두께의 지붕을 가진 철근 콘크리트 벙커 50개가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특수 그물, 반사 방지 페인트, 그리고 주변 숲을 본뜬 채소 지붕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및 통신망은 완전히 지하에 설치되어 공중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기 시스템에는 주요 벙커의 신경가스 차단 및 강제 역과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붕에 내진 보강재는 2톤 관통 폭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지에는 인근의 2개의 보조 비행장과 베를린과 본부 간 은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철도역이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바르바로사 작전 개시 3일 후인 1941년 6월 24일 처음으로 볼프스하펜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그는 800일 이상을 이곳에서 보내며 장기간의 상주 근무 패턴을 확립했고 이는 히틀러의 주요 작전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지를 기반으로 동부 전선의 가장 중요한 작전들을 지휘했습니다. 키예프, 민스크, 레닌그라드에 대한 독일군의 징역 조율은 볼프스샨체 지도실에서 계획되었습니다. 1942년 스탈링그라드 공세 계획은 히틀러가 전선 최고사령부 OKWW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1일 회의를 통해 수립되었습니다. 전략 명령은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을 통해 중부 및 북부 집단군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야간 전투기 배치 및 전술 폭격을 위한 루프트바페와의 공조는 이 시설의 통신센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해결책, 시행 및 동부 지역 강제 추방에 관한 SS 사령관 히물러와 하이드리히와의 회동 또한 이 요새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설은 운영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전문 비서, 무선 기술자, 요리사, 친위대 경비원, 정비요원, 통역관, 지도 제작자, 암호 전문가 등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했습니다. 일상생활은 엄격한 군 복무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식사 브리핑, 다른 사령부와의 통신 일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1944년 7월 20일 볼프스샨체 월샨제네는 히틀러 암살 시도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협상 항복을 위해 히틀러를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한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은 서류 가방 폭탄을 들고 회의실 이 시도로 귄터 코르텐 장군과 하인츠 브란트 대령을 포함한 장교 4명이 사망했습니다. 탄압은 즉각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게슈타포는 7,000명 이상을 체포하고 4,980명을 고문하며 신문했으며 최소 200명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쿠데타를 계획해온 고위급 군사, 시민, 종교 저항 세력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볼프스샨체 보안 시스템은 시도 이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계벽이 확장되고 출입구에 폭발물 방지 트랩이 설치되었으며 보조 출구는 장갑으로 보강되었고 경비 인력도 증원되었습니다. 원래 회의 벙커는 보안을 위해 철거되었다가 1944년 9월 장갑이 강화된 형태로 재건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폴란드 역사박물관의 고고학자들은 유적지의 미탐사 구역을 지도화하기 위해 발굴 작업과 리데어 스캐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발견된 유물에는 히물러의 벙커와 탈출 구역을 연결하는 6m 깊이에 막힌 지하 터널 유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용 도자기 조각, 원래 전자 부품,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암호화 장치도 발견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묻힌 방에는 수십 년간 습기를 견뎌온 금속 원통에 봉인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동부 지역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 중 무너진 의료소 잔해 아래 미완성된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이 유해는 1943년에서 1944년 사이에 두개뇌 외상으로 사망한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해와 함께 SS 휘장과 OKY 레터헤드가 있는 문서가 담긴 가죽 서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에 회수된 원통에는 1944년 6월자 배치 명령서, 내부 식별 코드가 적힌 장교 명단, 그리고 7월 20일 시도 이후 작성된 증원군 스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라슈텐부르크 총통 벙커는 슈페르크라이스 1호 건물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4m 두께의 벽과 3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지도가 업데이트되는 지휘실, 스파르타식 가구가 놓인 개인 침실, 그리고 장기 계획을 위한 전략 지도실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신경가스로부터 보호하는 공기 정화 시스템과 숲속에 숨겨진 2개의 비상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히스바우암트 기록보관소에서 회수된 원본 도면에는 대피 계단, 여분의 전기 연결, 통신용 장갑 구역을 포함한 정확한 치수의 내부 배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945년 소련군이 촬영한 사진에는 벙커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고 강철이 휘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베를린으로 후퇴하기 전 SS가 체계적으로 폭파한 결과입니다. 초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총통 벙커에는 최신 전선 지도, 다른 사령부와의 직접 통신 시스템, 군사정보기록 보관소, 그리고 고위 사령부와의 회의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생활 환경은 매우 간소했습니다. 누수로 인한 지속적인 습기, 끊임없이 작동하는 물펌프, 그리고 전기는 디젤 발전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볼프스샨체, 자 wolfschanze는 완전한 병참 자율권, 전략적 기갑, 그리고 고도로 계획된 내부 네트워크를 갖춘 작전 규모의 지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발견된 볼프스샨체, 특히 2016년에서 2024년 사이의 발견을 통해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작전 기능까지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전후 연합군 기록보관소에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리제 에니그마 올빼미 산맥의 거대 프로젝트. 폴란드 남서부 산악지대, 수령이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수천 년 된 화강암 노두가 뒤섞인 곳에 제3제국의 가장 불가사의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묻혀 있습니다. 리제 프로젝트는 단일 구조물이 아니라 최소 7개의 지하 단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고리 쇼비의 올빼미 산맥을 지나 위풍당당한 크시옹 성층 옆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 불확실한 목적, 그리고 고의적인 기록물 파기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1943년에서 1945년 사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 공장들이 무너지는 동안 수만 명의 강제 노동자들이 실내시아에서 가장 단단한 안반의 터널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미완성된 지하 미군기였는데, 독일군 후퇴 과정에서 친위대가 문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그 진정한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리제 프로젝트는 1945년까지 독일 영토였던 하부 실레시아 지역의 중앙 수데테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했습니다. 이 단지는 울창한 숲 사이에 전략적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며 산악 지형과 장기 방어 발굴에 이상적인 매우 단단한 변선감인 편마암 노두를 활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유적지 7곳은 글루시차 인근 오소프카, 발림 인근 부워다르시, 제츠카, 유고비체 구르네, 소본, 소콜레츠, 그리고 크시옹시 성의 지하 확장 구역입니다. 각 단지는 깊이 터널 분포, 완공도 측면에서 고유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더 넓은 마스터 플랜 내에서 특화된 기능을 수행했음을 시사합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폴란드 지질연구소와 독립고고학자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진행 단계에 걸쳐 9km가 넘는 터널이 발굴되었습니다. 제거된 암석의 총량은 12만 세제곱미터가 넘으며 그중 철근 콘크리트로 마감된 부분은 15% 미만으로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통로는 폭이 3에서 5m이고 천장 높이는 구역에 따라 3에서 30m 사이입니다. 일부 구역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부워다르츠에서는 붕괴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미완성된 중간 플랫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발굴은 수작업과 폭발 기법을 병행했으며 암벽에 보이는 드릴 자국과 방향성 균열 무늬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단지는 여러 개의 주요 진입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개에서 4개의 입구가 조심스럽게 숨겨진 숲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소프카와 제측에서는 기술적으로 정밀하게 굴착된 깊은 환기구와 배수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은 특정 구역에서만 발견되는데 이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우선순위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리제 프로젝트가 수수께끼 같은 이유는 공식 문서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기술 자료가 존재하는 다른 제국 관련 기록들과는 달리 이곳의 기록들은 1945년 1월 붉은 군대의 징역 이전에 친위대 SS에 의해 고의로 파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증거 파기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수십 년간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수된 단편 문서에는 토트 조직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기술 도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게하임 라이히 샤흐 9144라는 명칭으로 리제 유적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와 건축가 지크프리트 슈멜허 간의 서신은 보존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작전상 보안상의 이유로 전략적 시설을 리더실레시아로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있습니다. SS 위치트샤프트 베르바우팅 SS 위치트샤프트 베르바우팅의 내부 보고서는 발덴부르크 지역 건설자들에게 배정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열거하고 있지만 공사의 최종 목적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에 체포된 SS 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서의 상당 부분이 그해 4월에 소각되었거나 금속 상자에 담겨 바이에른으로 운반되어 회수되지 않았음이 드러납니다. 완전한 기록이 없다는 점 때문에 리제의 기능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모두 부분적인 증거나 구조 분석으로 뒷받침됩니다. 히틀러의 지하 본부 이론은 리제가 베를린이 위협받을 경우를 대비한 새로운 본부로 구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슈페어의 보고서에 언급된 이 단지와 동시에 개축 중이던 크시옹성과의 지하 연결 계획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크시옹지 케이시온에서 하부 태어널과 연결된 막힌 엘리베이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해당 시설이 제국 고위 지휘부를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오소프카와 부어다르츠 모다스의 더 넓은 방들은 이중 환기 시스템과 첨단 통신 시설 설치 공간 등 OKW 최고사령부 지휘 벙커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구조적 보강을 보여줍니다. 산업 가설에 따르면 리제는 지하 무기 생산 공장이었으며 아마도 비일 및 비미사일이나 제트 전투기 엔진과 같은 고가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고고학자들은 오소프카 바닥에서 중장비 받침대와 금속 앵커를 발견했는데 이는 조립라인 산업 시설과 일치합니다. 일부 갤러리의 규모는 체인 생산 장비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피어의 문서에는 군비 생산의 일부를 공습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설로 이전하려는 의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리제가 위치한 지역의 군사 명칭인 발덴부르크 구역의 시설을 상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적지만 기술적으로 타당한 가설은 이 단지의 일부가 실험 개발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첨단 소재 실험실, 탄도 시험, 추진 시스템 시험 등이 그 예입니다. 블로다르츠에 있는 터널 중 하나는 강화된 환기 시스템을 갖춘 원형방으로 끝나는데 나머지 네트워크와 눈에 띄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기술 시험실로 추정됩니다. 일부 미완성 도면에는 에너지그룹 AB로 표시된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특수 또는 실험용 전기 설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역에 직접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것은 특정 지역이 대규모 산업 생산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1995년부터 유럽 대학 및 전문 기술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에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는 드론에 장착된 리데이를 사용하여 독일의 일부 계획에 등록되지 않은 숨겨진 입구와 붕괴된 갤러리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스캐닝을 통해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던 최소 17개의 입구와 알려진 외부 구조물과 연결되지 않은 4개의 터널 구간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습도 측정, 편마암 안정성, 그리고 침투수 시험이 수행되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원래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대부분의 터널이 큰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서로 다른 깊이의 분기점이 있는 복잡한 설계의 지하 배수 시스템이 발견되는데 이는 장기 운영을 위한 첨단 수리공학이 계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경암 굴착의 기술적 품질은 터널 공학에 숙련된 전문 장비와 인력의 투입을 보여줍니다. 2014년 크시옹성 케이션스카슬 지하에서 특별 발굴이 재개되어 2개의 숨겨진 엘리베이터, 내화 벽돌로 마감된 원형 방, 그리고 성에 원래 설계되는 등록되지 않은 탈출 계단이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서쪽 별관 지하와 성 지면에서
18m 아래에 있는 미완성 갤러리를 연결하는 60m 길이의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 결과 크시옹 성일이제 건설과 동시에 개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두 프로젝트 간의 운영상의 협력을 시사합니다. 연결 터널은 성시설과 지하단지 사이의 은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대체 본부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리제 프로젝트는 제3제국의 미완성 지하 군사시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완성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적 특징과 공사 규모는 기존의 방어적 필요성을 훨씬 뛰어넘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리제 프로젝트의 기능에 대한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리제는 산업 생산, 군사 지휘, 그리고 고위 인력을 동시에 수용할 다기능 물류센터로 구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오소프카, 블로다르치, 제츠카 등 3곳의 지하 박물관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들은 현대적인 조명과 안전 조치를 통해 안전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붕괴된 상태로 향후 조사를 통해 원래 목적에 대한 수수께끼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